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작년 10월에 1억 7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약 9천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로 보면 거의 반토막 난 셈이에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딱 10년 전인 2016년으로 가볼게요. 그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9천만 원대니까 10년 만에 약 100배가 오른 셈인데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출발해서 가격이 0원에서부터 현재 9천만 원까지 오른 것이죠. 최근 몇 달만 놓고 본다면 반토막 나서 힘든 구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상승률을 안겨주고 구를 축적시켜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격은 다들 정확하게 아시지만 정확히 비트코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가격은 아는데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정윤재 연구원이고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 그러니까 원화든지 달러든지 전부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관리하고 은행을 통해서 돈을 거래합니다. 편리하지만 여기에는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든 신뢰가 한 곳에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2008년 그 약점이 제대로 터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무리한 파생상품 운용으로 파산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작 잘못한 것은 은행이지만 그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직후 일부 금융사 직원들이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인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저자가 한 논문을 공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논문의 제목이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2009년 첫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중앙 관리자 없이 화폐라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는 거죠. 은행이 하는 일을 가만히 뜯어보면 누가 얼마를 갖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느냐 이런 것을 기록해주는 것이 바로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계좌 잔액을 믿는 이유는 은행이 그 계좌와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장부를 기록해줄 중간 관리자, 은행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디지털 파일, 디지털 기록이잖아요. 디지털 파일은 결국 복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진 파일을 하나 복사하면 그 파일과 똑같은 사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진 비트코인을 복사해서 A에게도 보내고 B에게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돈을 두 번이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지불 문제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존재할 때는 은행이 이 돈을 중간에 이미 한번 썼으니까 너는 두 번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죠. 그래서 이중지불의 문제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이중지불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분산 원장입니다. 말 그대로 장부를 나눠서 기록해놨다는 뜻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래 기록을 은행 서버와 같은 한 군데에만 기록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의 사본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세계의 컴퓨터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이 거래 기록을 전 세계 컴퓨터들이 동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 돈 이미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검증을 하게 되죠. 이 확인 과정을 합의라고 부릅니다. 서로 컴퓨터들이 합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중 지불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한 사람이 몰래 자기 장부를 조작해도 나머지 수만 명의 장부와 비교해보면 그 기록이 틀리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참여자가 많을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일부 참여자가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고장이 난다고 해도 다수의 정직한 참여자들이 올바른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한 전체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은행과 같은 한 특정 기관이 아니라 전체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구조를 탈중앙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실제로 기록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기록을 일정량씩 묶어서 블록이라는 단위로 연결하는 건데요. 새로운 블록이 생기면
앞 블록과 암호 기술로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블록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한번 기록되면 삭제나 수정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장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발행 주체 없이 참여자 전원이 나눠 가진 분산 원장 위에서 총량이 정해진 채로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자들이 거래를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가장 먼저 검증하는데 성공한 컴퓨터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채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려면 아주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컴퓨터가 무작정 대입해보는 로또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이 로또를 맞추기 위해서 경쟁하고 가장 먼저 정답을 찾은 컴퓨터에게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어려운 말로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반감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채굴 보상은 대략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블록 하나당 보상이 비트코인 50개였는데 현재는 보상이 블록 하나당 3.125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보상, 채굴 보상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서 2140년에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며 종료되게 됩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2천만 개가 이미 채굴되어서 95%의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된 상태죠. 앞으로 채굴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5%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정부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와는 반대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각되었죠. 흔히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추가 발행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성입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망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준익명성입니다. 지갑 주소만 블록체인에 남게 되고 본인의 실명은 남지 않게 되죠. 하지만 요즘엔 거래소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준익명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듯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24시간 거래인데요. 주식시장처럼 개장, 폐장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동시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이해하는 데는 가격의 역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0년 한 개발자가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를 구매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그냥 개인과 개인의 화폐 실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만 비트코인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 피자의 가치는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비싼 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몇 차례의 사이클을 지나가게 됩니다. 2017년 대중적인 투기 열풍이 불며 2천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했고 2021년에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서 다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FTX 사태 등으로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는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서 기관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서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최고가인 1억 7천만 원을 갱신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 있었죠.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입을 아예 회사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초기에는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한 화폐 실험이었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기업과 국가가 재무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자산으로까지 위상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비트코인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 또한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안전성, 보안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비트코인은 SHA-256이라는 방식으로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것이 나와서 이 SHA-256이 뚫리게 되면 이걸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 암호 방식을 바꾸려면 하드포크라는 대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드포크를 하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최초의 블록체인이라는 상징성이 커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비트코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암호 방식이 뚫려도 바꾸기는 힘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비트코인의 보안 및 가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꽤나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은 결국 채굴자들이 지켜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 채굴자들은 끊임없이 전기를 돌려야 되겠죠. 지금은 채굴을 성공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보상이 반토막 나다가 결국 채굴이 종료되게 되면 채굴자들은 오로지 전송 수수료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비용을 넘지 못한다면 채굴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채굴자가 떠나면 결국 네트워크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비트코인의 보안이 흔들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걸어온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을 팔아라, 이런 투자 매수나 매도의 조언은 절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진 채로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비트코인 투자를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지식이 된 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제로 쉽게 풀어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